쿠싱 증후군이요. 쿠싱 증후군은 사실 당뇨하고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데, 쿠싱 증후군은 부신이라고 신장의 부속 기관처럼 돼 있는 배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 장애로 생기는 건데, 부신 호르몬이 저하되니까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덜미 있는 데가 이렇게 버팔로라는 미국 소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지방이 축적되고, 그래서 이 특징적인 생김새가 있어요. 부신 증후군은 치료 안 하시면은 이제 신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는데, 쿠싱 증후군을 진단하려면 내분비, 저희 같은 내분비 영역의 전문 의사를 만나셔서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입원해서 1박 2일로 하는 그 테스트 검사를 따로 받으셔야 되고, 복부 CT나 복부 초음파로 부신에 종양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당뇨병 있는 분이 쿠싱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쿠싱 증후군은 부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즉각적인 위험성은 저혈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혈당이 몸을 산성화시켜서 산증을 만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유명 연예인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저혈당은 조금 더 빨리 쇼크를 일으켜요. 혈당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옆에 그 당분을 줄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실신하거든요. 식은땀 쫙 흘리면서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래서 사람을 빨리 실신시키거나 나쁘게 만드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저혈당이 조금 더 위험하고,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또 저희의 진료 지침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고 계실 게, 당뇨라는 병이 혈당이 마냥 올라가는 병은 아니에요. 당뇨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혈당이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상한선이 없는 병이면서 혈당이 또 떨어질 때는 벼랑 아래로 뚝 떨어지듯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고혈당도 자주 나타나고 저혈당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포켓에 이제 사탕 갖고 다니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도 또 너무 당을 많이 올려요. 제일 좋은 건 이런 종이컵으로 오렌지 주스 반잔 정도 드시는 거. 그게 좋아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 갖고 다니실 때 조그마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갖고 다니신 거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면 일단 혈당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 수치기라기보다 이해의 영역인데, 약만 먹어요. 혈당 조절이 약으로만 되는 줄 아는데, 약은 그날 먹는 양이 적당할 때 혈당을 그 약의 범위 내에서 조절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당뇨약은 당뇨를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라 혈당을 그냥 그날 떨어뜨려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먹는 양이 일정해야 돼요. 당뇨 환자답게. 그 다음에 인슐린이 몸 안에서 잘 나오더라도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인슐린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인데 근육이 너무 없으면 갖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복근과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당뇨 환자의 수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당을 정기적으로 재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먹는 것과 운동하는 거에 3박자를 꼭 기억해라. 하나라도 나빠지면 6.5 이하로 당화를 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공복에 뭐 어떤 음식을 드시라고 알려진 건 없지만, 공복 아침에 혈당을 일단 재보시고, 당뇨 환자는 공복 혈당이 130 미만이면 돼요. 그리고 식후 혈당은 180 미만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공복 혈당을 쟀는데 1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좀 칼로리를 줄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다 그러면 일반적인 식사를 드시고, 150 이상 나왔다 그러면 뭐 밥의 양을 한 반 정도로 덜 든지, 아니면 반찬류에서 찌개 같은 거, 칼로리가 높은 고기류 같은 거는 좀 빼고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에 진한 설탕물이 지나가잖아요. 조금 의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혈관을 구성을 하고 있는 안쪽 내피세포라는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상체기가 나는 거죠. 혈관 세포들이.
그럼 상체기관한데 뭐가 끼느냐? 혈소판이라는 피를 먹게 해주는 놈하고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눈 쌓이듯이.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있는 사람이 동맥경화, 콜레스테롤과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들한테 당뇨 환자는 거의 고지혈증 약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게 포도당이 막는 게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 그런 동맥경화 반들이 막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짝꿍이죠. 하나의 병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얘기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드시는 그 제로 칼로리 음료수에 또 다른 감미료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일설이지만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췌장염을 일으키는 성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체 음료로는 허용을 하지만 그걸 또 드시라고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드세요. 한 10캔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러지는 마셔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하면 수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 넘치는 식욕을 주체 못하면 식욕 호르몬이 나오는 위를 잘라야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외과적인 개입을 해서 그냥 못 먹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이 동물이 욕심의 동물이라서 그 바나나밖에 안 되는, 바나나 크기밖에 안 되는 위인데도 자꾸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야 돼요. 수술받은 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으면 수술 받으시고, 그러면 식욕 억제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드는 그 식탐을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거는 수술로 못 잡거든요. 수술은 위를 치료하고 기를 바꾸는 거지 뇌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참을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수술 전보다 더 배고픈 부분은 없어요. 줄어들어요. 아예 없어지는, 식욕이 아예 없어지는 분은 별로 없고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희망하는 정도의 그 식욕 억제는 아니니까 자꾸 먹어진다고 의사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받은 위에 대한 인지, 하루에 5개, 6개 계속 드시면 신선님이 와도 못 고쳐요. 그래서 수술받은 위에 대한 인지, 그리고 결심, 상식적인 수준만 먹겠다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당뇨 조절 안 돼서 재수술을 하거나 살이 덜 빠져서 재수술한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제 복인데, 살이 너무 빠져서 영양결핍 때문에 12장 우회설 하신 분을 복원시켜드린 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위절제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어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예전에 신해철 씨 돌아가시면서 되게 위험한 수술, 나쁜 수술로 돼 있던 인식들이 많이 희석됐거든요. 안전한 수술이에요. 맹장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게 생깁니다. 전체 통계가 0.2에서 0.3%고 대단위 센터, 저희처럼 1년에 500례 이상 하는 데는 거의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 소멸절제술을 좀 쉽게 선택하고 일단 소멸절제술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우회수를 추가하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반대입니다. 할 수 있는, 속된 표현이지만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수술법을 다 능력을 갖추고 만들어 놓고 그 환자의 당뇨 상태, 몸무게, 먹는 습관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한 번에. 환자가 너무 심장이 안 좋아서 마취 오래 걸면 위험해요. 그러면 2스테이지로 위절제 한번, 우회술 한번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재수술한다는 거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환자가 잘 따라오면 재수술은 없어요. 환자가 잘 안 따라와도 재수술까지 가는 체중의 재증가나 당뇨의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위절제를 해놓고 어떤 당뇨 상태든 위절제 해놓고 당이 나빠지면 그때 우회수 붙이자. 이거는 이런 재수술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위고비가 왜 히트를 쳤냐면 꿈의 약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가 어떤 약물 치료도 20% 이상을 20%라는 병을 못 깼습니다.
위고비 마혼자로 얘네들이 25%까지 깬 거예요. 25%를 뺐어요. 수술은 미니멈이 30%거든요. 25%가 30% 요차이 때문에 내가 위를 잘라야 돼? 고민스러울 수 있죠. 약이 낫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위고비나 마혼자로 같은 센세이션한 약도 99.9% 요요가 있다고 발표가 나왔고 제조사에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4개월, 그러니까 1년 52주를 쭉 한 사람을 맞춰봤더니 4, 5개월째까지는 잘 빠져요. 그 다음부터 안 빠져. 약 끊으면 요요가요. 요요가 문제입니다. 근데 약값이 얼마냐? 저희 병원이 47만 원에 하거든요. 한 달 사이클을. 근데 우리나라가 60에서 10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미국이 좀 더 비싸요. 한 달치 약 가격이 160에서 190이에요. 근데 수술비가 350에서 4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달 약 맞으면 수술비를 넘겨요. 근데 요요가 있잖아요. 그 약을 끊으면 살이 다시 찔 거잖아요. 근데 수술은 요요가 없잖아요. 다만 위를 자를 뿐이지. 그러면 손익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위고비가 등장하면서 수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위고비로 요요를 경험하신 분들이 수술을 거들떠 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고비 저한테 처방받는 분 요즘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술렉 일부러 안 해요. 느끼시겠지 하는 생각에. 미국에서 작년에 발표가 났어요. 약물치료의 요요가 몇 프로? 99.9%. 그러니까 요요 없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뭐 한 달 만에 요요냐, 1년 만에 요요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원래 체중보다 더 찌는 현상은 필연이다. 그건 환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만이라는 호르몬 질환의 특성이에요. 그거를 칼을 대서 인위적으로 끊는 겁니다. 저희 영역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만대사 수술로 먹고 사니까 수술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위고비 좋은 약이에요.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암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의 경제성, 돈을 쓸 값어치가 있느냐, 투자 값어치를 따져야 돼요. 위고비는 그럴 가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값어치가 떨어진다. 저희 패스트트랙이라고 수술 아예 그냥 하고 검사부터 수술까지 다 하시면 4박 5일 입원해서 수술하고 물 먹고 미음 먹고 퇴원 이렇게 되고 저희는 보통 한 끼만 먹고 보내는 걸 안 해요. 세 끼는 먹이면서 연습을 시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미음도 먹여보고 스프도 먹어보고 또 먹었더니 토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는 약을 주니까 빨리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날 보내는 데도 있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안전하게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4박 5일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추천이요. 저희 집에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시켰고 시킬 건데 저도 전당뇨였거든요. 저희 환자들이 저한테 요즘 살 빠졌다 그러는데 제가 18kg를 뺐어요. 당화색소가 거의 당뇨 근처까지 가서 그래서 지금 당화가 5.4인데 전당뇨는 빠져나왔거든요. 살다 보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받을 거예요. 이제 저희 병원에 저를 수술해 줄 수 있는 제 동료 의사가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어서 제가 남의 병원 가서 받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수술을 요청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의료진이 있으니까 지금은 급여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빼서 다시 찌면 할 겁니다. 60대에 수술 가능하냐는 얘기 제가 많이 듣는데 60대는 요즘 어르신이 아니에요. 60대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수술이 고민스러운 나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5세입니다. 근데 그분의 컨디션, 몸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고령 환자한 게 77세였는데 그분은 검사를 다 해봐도 절대 77세의 몸이 아니에요. 60대 중반보다 훨씬 근력도 좋으시고 심혈관계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원하셔서 그러시죠 라고 제가 흔쾌히 수술을 진행했는데 건강하세요 지금. 근데 뭐 심장에 스텐트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마취거림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 수술은 강조하지만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거든요. 모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60대는 제한 아니다. 75세 정도 되셔야지 고민스럽다.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저는 우회술은 보통 4개 또는 5개의 구멍을 내고 하는데 이제 간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5mm하고 1.5cm, 1.5cm부터가 3개, 5mm가 2개 또는 뭐 하나인데 복강경 담낭 수술하고 맹장 수술 하신 분들 흉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안 되시는데 이제 그 구멍도 줄여서 하자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단일공으로 구멍 하나 뚫고 안 되겠냐. 그러면 원하는 만큼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구멍을 좀 더 뚫더라도 줄이지 않더라도 수술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우회를 하는데 구멍 하나로 막 재고 연결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절제는 구멍 줄일 수 있는데 우회수는 구멍 줄여서 하는 건 힘들어서 저는 그냥 환자분한테 그래요. 구멍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면 흉터 치료 해주겠다. 연고도 드리고 주사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은 없더라고요. 로봇 괜찮죠. 그리고 복강경으로 해야지 보험이 돼요. 국가보험이. 그래서 개복하는 사례는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2019년도에 1인당 1,600만 원 정도 이상 하는 2,000만 원 가까이 하는 수술이 국가보험이 됐거든요. 그래서 3,400 수준으로 확 끌어내렸어요. 뭐 더 돈을 내는 분도 있지만 그걸 로봇을 해서 굳이 1,000만 원 이상까지 의료비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로봇이 편하긴 해요. 근데 로봇이 한 7,800만 원 이하까지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1,400만 원 이상 낼걸요? 그러면 의료보험 적용된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받는지 물어봤더니 1,300~1,4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럼 국가보험 한 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국가보험 안 돼도 원래 하려고 그랬고 개인보험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난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암이 아닌 수술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따지거든요. 로봇 수술은 아직은 당뇨 수술에는 조금 의료보험 한 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 한 18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산증 오신 분은 산증 치료하고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하면 심할수록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당뇨약 막 당화혈색소 11점 정도 나오면 당뇨약 새로 지어드리든지 아니면 입원시켜서 인슐린으로 뚝 떨어뜨리고, 두 번째 혈압약 끊지 마세요. 수술하면 끊을 건데 아니면 줄일 건데 지금부터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치솟는 혈압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제일 심했던 사람은 별 의미 없어요. 인슐린으로 떨어뜨리고 안정시켜서 수술하면 되고, 합병증이 되게 여러 개 있었던 분, 이제 이식하셨던 분, 가족들한테 당뇨병 때문에 투석받다가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잡히지 않아서 이식받은 신장도 잃을 뻔했던 분이 수술받고 좋아지셔서 지금은 너무너무 컨트롤이 잘 된다.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제한적인 2형 당뇨, BMI 27.5 조절되지 않는 분은 약물보다 완치의 가능성이 수술이 훨씬 높다. 완치를 100% 보장하진 않아요. 우리 의학에는 100%가 없잖아요. 근데 70~80% 나옵니다. 물론 병이 깊어서 오시는 분들은 50%의 확률을 갖고 수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완치를 기대 못해도 지금보다 훨씬 조절 잘 되는 당뇨인이 될 수 있다. 합병증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수술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약물 치료라는 트랙이 있고 수술도 있더라. 이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이 라이브는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이걸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수술로 고쳐지는 당뇨,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수술로 고쳐지는 당뇨가 있대. 당뇨를 고치는 수술이 있대. 그럼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기 뭐 경남이나 전남 아니면 제주도에서 막 새벽차 타고 올라오셨는데 BMI가 22예요. 저희 콜센터에서 대상 안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오면은 당화도 막 망가져 있고 단백뇨도 생겨 있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걸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조만간 한 10년 내면 쇄도세포 이식이라고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 일형당뇨 대장암 게 나올 텐데 주사 맞으면 지금 이제 원숭이 시험, 영장류 시험은 성공했는데 주사 맞으면 몇 년 동안 이 당뇨 정상으로 잡히는 거 있어요. 그게 지금 상용화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망가지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잘 쓰고 계세요. 새로운 치료법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MI 기준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뭐 BMI 기준 안 돼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BMI로 당뇨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니라 당뇨 상태입니다. 당이 조절되지 않고 합병증이 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27.5는 넘으니까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아. 뭐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괜찮아. 합병증도 안 왔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BMI가 당뇨 수술의 기준은 아니에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약을 끊고 당화혈색소 5점대로 유지되면 완전 가능해요. 약은 끊었지만 당뇨 전 단계 상태로 이렇게 어정쩡하면 부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약을 끊으려고 수술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인슐린은 거의 대부분 끊고요.